미국의 이민 정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네. 또 강대국 간의 지정학까지 이게 언뜻 보기엔 전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각각 완전히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뭐랄까, 한포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이름 아래서 전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합법 이민의 문턱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이 지정학적 논리에 따라 사업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분석 기사들인데요. 완전히 다른 두 현상 같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번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이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기업의 수익성, 미국의 혁신,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생생한 현장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시작은 아메리카 페스트라는 행사에서 있었던 일화로 해보죠. 이게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더라고요. 아, 그 일화요? 네네. 릭 미처드라는 63세 남성이 청중석에서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불법 이민에만 반대한다고 선을 그으면 공화당 지지자를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연단에 있던 보수 농객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합법 이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합법 이민까지도요? 네. 그러자 군중 속에서 100년 동안 막 영원히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거의 신념에 가까운 그런 감정의 표출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일화가 지금의 긴장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민을 긍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지지율이 다시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마가의 핵심 지지층은 합법, 불법을 아예 가리지 않는 전면적인 이민 중단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이민을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침략으로 규정하는 스티븐 밀러 같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인 거죠. 침략이요? 네, 이들에겐 이민자의 국적이나 기술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민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롭더라고요.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이랄까요? 아, 1924년 살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92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1890년 인구 기준으로 국적별 쿼터를 정하고 아시아인 이민은 아예 금지해버렸죠. 그때 나왔던 논리가 지금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용광로 신화는 끝났다. 즉,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거든요. 아, 현재 마가 지도자들이 1990년대 팻 뷰캐넌이라는 보수 농객의 아메리카 퍼스트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의 핵심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미국의 정체성은 민주적 이상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법률한 문화와 유산이라는 구체적인 핏줄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의 이민이든 국가적 통합을 해치는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념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의회가 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행정명령만으로 이민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우회해서 시스템을 그냥 질식시키는 방식이죠. 질식시킨다. 네, 우선 아프리카와 중동 중심의 약 40개국 출신 합법 이민 대부분을 차단하는 여행 금지 조치가 있고요. 난민 수용 정책은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수용된 난민의 약 90%가 백인 남아공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90%요? 와, 이건 특정 그룹에 대한 노골적인 편애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다른 조치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이민 국가 출신에게 영주권 기회를 주던 추천 프로그램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단됐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 복지 사기 우려를 이유로 비자 심사를 중단한 조치입니다. 잠시만요. 복지 사기를 이유로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좀 의아한데요.
그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를 보면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라는 분석가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 반박하는군요. 네, 2024년 복지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비시민권자의 비율이 실제 인구 비율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낮았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아주 빈약한 사실상 그냥 표적 삼기라는 비판이 많죠. 결국 이런 정책들이 낳는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혼란이군요. 이민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혼돈에서 규정 준수로 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다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소동입니다. 갑자기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신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은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10만 달러요? 엔지니어 한 명 뽑는데 비자 수수료만 1억 원이 넘게 든다고요? 네, 그렇게 발표가 됐었죠. 어떤 기업이 그걸 감당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는 일부 신청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라고 말은 바꿨다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고용주들은 위축돼서 신청 건수가 20%나 줄어들었고요. 이건 정책의 내용보다 그 혼란 자체가 의도된 효과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명확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런 혼란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숙련된 이민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합법과 불법을 불분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미국 거주 자체를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인 혁신 동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미국 전체 발명가의 16%에 불과한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 혁신의 거의 3분의 1, 약 33%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16%가 3분의 1을요? 네, 이런 인재들을 밀어내는 건 스스로의 성장 동력에 구멍을 내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캐나다 같은 경쟁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 네, 실제로 캐나다는 최근 해외 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 미국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다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인재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은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힘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데이터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국경 없는 기업을 표방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삼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점점 더 안방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안방으로요? 네,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본 지출 비중을 보면 2016년에 44%였거든요. 44%? 근데 2025년에는 이게 69%까지 치솟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와, 44에서 69요.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인데요.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 대기업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무게중심이 해외에서 다시 미국 본토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대한 유턴인 셈이죠. 이건 미국 기업만의 현상도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어요. 2018년에 2조 8천억 달러였던 유럽의 대미 직접 투자 잔액이 2024년에는 3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물론 모든 원인이 지정학은 아니겠죠.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고했고 중국 경제는 좀 부진했던 상황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그렇죠. 럭킹커피나 안타스포츠 같은 중국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한몫했고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은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정치적 개입, 즉 지정학적 압박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역시 그쪽이군요. 네, 미국과 유럽의 관세, 보조금, 수출 통제 같은 정책들이 기업들을 특정 방향으로, 특히 탈중국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처럼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겠네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치를 좀 보면요. 미국의 대중국 신규 해외 직접 투자, 소위 그린필드 투자 비중은 10년 전 7%에서 현재 2%로 급감했습니다. 7%에서 2%로요? 네.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인력, 매출,
자산을 모두 줄이는 추세고요. 심지어 전략 분야의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과 유럽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거의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에 수렴한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기업들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죠. 한 설문조사를 보니 다국적 기업의 26%가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만을 위한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이른바 중국을 위한 중국, 차이나 포 차이나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결국 똑같은 공장을 두 개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는 중복 시장용, 다른 하나는 그 외 세계 시장용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효율성의 극치였던 세계화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중복 투자네요. 그렇죠. 비효율을 감소하겠다는 거죠. 고비용 생산 구조도 큰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네.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 비용이 대만에서 지을 때보다 4배에서 5배 더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4, 5배요? 네. 현지에서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이나 부품 공급업체를 찾기도 어렵고요. 이 모든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1부에서 다룬 이민 장벽과 2부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재편,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한 기사에서 이걸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한포 자본주의의 귀환이라고 규정하던데 이 용어가 굉장히 도발적이더라고요. 그렇죠. 한포 자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19세기에 서구 열강이 말 그대로 군함, 즉 한포를 앞세워서 무역시장을 강제로 열었던 것처럼 오늘날엔 관세나 보조금, 수출 통제 같은 경제정책이 그 한포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비유입니다. 아, 정부가 기업을 국가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 현상을 꼬집은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국가의 번영과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자료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경고합니다. 낮은가요? 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수익성 데이터에서 나와요. 2023년과 2024년 서구 대기업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개 산업 중 7개 산업에서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자본 수익률이 오직 자기 나라에서만 활동하는 국내 기업에 뒤처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인가요? 다국적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수익성이 낮다고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배워온 경제 상식, 즉 규모의 경제를 위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명제가 뒤집히는 순간인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격차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고 해요. 세계화가 오히려 수익성에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수익성이 좀 나빠지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선 감수할 만한 비용 아닌가? 라고요. 충분히 타당한 질문이죠.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기사들은 현재 트럼프식 접근법이 그 안보 목표 달성에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비효율적이다. 네, 첫째,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석유 같은 전통적인 자원 확보에 집착하지만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은 혁신과 무용 자본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 봤듯이 반이민, 반과학 정책은 바로 그 혁신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떻게 혁신 강국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예측 불가능성이군요. 반도체 정책처럼 정부 정책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면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되죠. 정확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정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그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료들이 그리는 미래의 다국적 기업은 과거의 날렵하고 초효율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여러 곳의 생산시설을 분산시키지만 그 결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줄어들고 관리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결국 종합해보면 더 비대하고 더 느리고 수익성은 더 낮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특정 정치 이념이 합법 이민의 문턱마저 높여서 미국의 혁신 잠재력을 위협하고 네, 그리고 동시에 지정학적 논리가
전 세계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민자에 대한 장벽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압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효율성과 개방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과거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국가와 이념적 동맹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거죠. 번영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려던 한포 자본주의가 오히려 둘 다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지정학적 동맹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국적 없는 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요. 한때 세계를 촘촘히 연결했던 이 거대 기업들의 빈자리는 무엇이 혹은 누가 채우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